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꽃 모으기. 2012년 학술지 노스 어메리컨 저널 오브 사이컬러지는 꽃을 든 남성이 자동차를 얻어 탈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누군가를 살인하려는 남성이 발길을 멈추고 작약부터 꺾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기에 뭔가 더 중요한 요소,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꽃이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므로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차에 태운다고 연구자들은 말했다. 이 책에서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파헤치려고 한다. 꽃은 독특한 색깔과 모양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한다. 독특한 색깔의 자주군자란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해바라기, 공 모양의 팥꽃, 디기탈리스의 우아한 꽃대에 눈길이 간다. 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학적인 깨달음을 주지만 우리는 이미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꽃을 보기도 한다. D.H. 로렌스는 수선화를 보고 목에 깃털이 달린 새가 횃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렸고, 프레델릭 세이델은 노란색 택시를 보면서 수선화를 떠올렸다. 존 러스키는 잘 훈련된 감수성을 바탕으로 아네모네 다발이 흰 바탕에 주홍빛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처럼 섬세하고 우아한 떨림, 다양한 색감을 보여준다 라고 선명하게 묘사했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이자 시인 제임스 스카일러는 1954년 3월 1일 전날 오후 5시에 감상한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튤립의 초록색 잎과 분홍색 꽃잎이 맨해튼의 석양을 배경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꽃의 겉모습만 우리를 매혹하는 것은 아니다. 향기에 끌릴 때도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향기를 꽃의 숨결이라고 불렀다. 이웃의 울타리로 넘어가는 제스민 향내, 여름날 맨발에 닿은 백리향에서 훅 덤벼드는 냄새, 들이마시면 아찔해지는 사양 장미의 향기. 아쉽게도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혹적인 향기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크기와 색깔을 보고 무엇보다 빨리 시들지 않고 운송하기 좋은 꽃을 골라 기른다. 하지만 꽃집에 들어온 손님은 꽃 위로 몸을 기울여 냄새부터 맡으려고 한다고 꽃장수들은 말한다. 시각적, 후각적인 자극을 넘어서 우리는 꽃을 정말 좋아한다. 꽃과 관련된 여러 상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기면서 전설, 역사, 속담, 시, 회화와 벽지무늬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꽃은 자연뿐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 여자아이에게는 릴리, 백합, 사프란, 포피, 양귀비, 로즈, 장미나 데이지라는 이름을 많이 붙인다. 꽃의 라틴어 학명으로 농담을 할 수도 있다. 소설가 유도라 웰티는 밤에 꽃을 피우는 선인장 애호가 클럽의 회원이었고 그 클럽의 모토는 심각하게 시리어스를 선인장의 라틴어 학명으로 바꾼 언어 유희. 받아들이지 말자. 삶은 너무 신비하다 였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일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꽃을 활용한다. 우리의 가장 깊고 오랜 기억 속에 꽃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공원에서 데이지 화환을 만들고
옆집 튤립을 땄다가 야단을 맞고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후 하늘 높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아네모네에 관한 기억을 떠올린다. 엄마는 기차나 마차에 앉아 있었고 나는 엄마 무릎 위에 있었다. 엄마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과 보라색 꽃이 수놓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 무릎에서 드레스의 꽃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았고 지금도 검은색 바탕에 수놓인 보라색과 붉은색, 푸른색 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이 떠올리는 꽃과는 전혀 다른 향기를 풍길 때도 있지만 향수는 이런 순간을 재현해준다. 마크 제이콥스는 데이지라는 이름의 향수를 만들면서 귀족적이지도 이국적이지도 않지만 친근한 꽃이라는 느낌을 선사하고 싶었다. 그런데 데이지에는 향기가 적어 제스민을 사용했다. 활짝 핀 벚꽃나무들이 늘어선 풍경, 향기가 아니라 을 떠올리게 하려고 만든 아쿠아 디 파르마, 이탈리아 향수 브랜드에서 출시한 사쿠라 향수에 제스민과 베르가모트, 분홍 후추 등을 넣어 데이지 향수를 만든 것이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 죽음, 계층, 패션, 날씨, 예술, 질병, 국가에 대한 충성,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 우주를 향한 도전이나 시간의 흐름 등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양귀비. 진홍색 개 양귀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많은 작가가 비유를 동원해서 그 꽃의 색깔, 질감, 분위기를 묘사하려고 했을까? 존 러스키는 정말 꽃다운 꽃이라고도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든 양귀비는 곧장 온갖 물건에 비유된다. 아름다운 꽃잎을 보면 진홍색 잔이 생각나고 불타오르는 듯한 진홍색을 보면 천국의 제단에서 떨어져 빨갛게 타는 햇빛이 비칠 때 가장 밝게 빛난다. 숲과 색 유리가 떠오른다.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도 빛을 뿜어낸다 라고 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양귀비의 특성에 흠뻑 매료되었다. 러스키는 개 양귀비의 꽃잎이 피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수많은 주름이 잡힌 채 짓눌렸던 비단 조각이 펼쳐지는 듯 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던 꽃뿌리가 햇빛을 받아 반듯하게 펴지고 최대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 하지만 짓눌린 상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남아있다. 라고 표현했다. 한때 화가의 꿈을 키웠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는 시에서 기름진 비단 같은 양귀비가 반짝반짝 빛난다 라고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곧이어 그게 단지 칼날에 베인 상처에서 솟아나는 피나 멋대로 타오르는 진홍색 불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진다. 피와 불꽃 이미지는 실비아 플라스의 시에서도 작은 핏빛 치마들, 방금 피로 물든 잎, 작은 지옥 같은 불꽃들 같은 구절로 나타난다. 아나시워드는 양귀비를 보고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 목 주위 주름도 번갈아 펄럭이네 라고 노래한다. 영국의 방언에서는 양귀비가 펄럭이는 옷자락을 떠올리게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서머셋과 켄트에서는 붉거나 노부인이 입은 속치마를 양귀비라고 부른다.
베릭셔에서는 맨드라미, 코널에서는 천남성을 그렇게 불렀다. 리처드 메이비는 멀리서 본 양귀비 밭이 땅에 내려앉은 노을 같다고 묘사했다.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주목받기 전까지는 개 양귀비를 그저 악취나는 잡초나 장미와 비슷한 꽃 정도로 여겼다. 조지 크랩의 시는 영국 서퍽주 올드버러 마을 그의 집 근처에서 양귀비가 말라 죽은 호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래한다. 농부들은 가시투성이 엉겅퀴와 푸른 꽃이 피는 에키움 불가레를 모두 처리한 후에도 힘든 노동을 위로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개 양귀비는 남겨두었다. 농부의 아들로 영국 노샘프턴셔주 들판에서 일했던 시인 존 클레어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개 양귀비, 두통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를 농작물 씨앗을 심기 전에 처리해야 할 잡초 목록 최상단에 올려놓았다. 노샘프턴셔에서는 이전에 진홍색 개 양귀비를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개 양귀비는 워낙 넓게 퍼져 있어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원을 찾기 어렵다. 1만 2천년 전 정도에 시리아, 터키 남부와 이라크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악 지역에서 농업이 발전하면서 기르기 시작한 것 같다. 생물학자 앤드류 렉은 식물 중에서 그리 오래된 종류는 아니다 라고 지적한다. 개 양귀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몇몇 종류가 이 지역에서 계속 자라기는 하지만 개 양귀비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른 환경에서도 잘 자랐다. 사람이 재배하는 잡초 대부분이 자가 수정을 하지만 개 양귀비는 곤충의 힘을 빌린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이 잘 찾아내도록 자외선을 반사하는 색소를 갖게 된다. 일단 수정이 되면 많은 양의 씨앗을 만들어 번식 가능성을 더욱 극대화한다. 꼬투리, 씨앗 주머니가 마르면 부화관 아래 작은 구멍들이 열리고 검은색 후추 같은 씨앗들이 튀어나와 2m 거리까지 날아간다. 콜레트는 개 양귀비의 꼬투리 모양을 보고 감탄하면서 왜 후추통 디자인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구멍 하나에 1,000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 양귀비 한 송이가 한 계절에 30만 개가 넘는 씨앗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무리 집요하게 제거해도 불꽃 같고 비단 같고 루비 같고 불타는 장작 같고 노을 같은 다음 세대 개 양귀비가 꽃을 피운다. 게다가 많은 씨앗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딱 적당한 시기에 부활하려고 기다리기도 한다.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나는 개 양귀비도 있다. 살아남으려는 끈질긴 의지 때문에 양귀비는 전쟁 후의 삶을 나타내는 강렬한 상징이 되었다. 유럽 역사에서는 대부분 여름에 농경지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피투성이 시체들과 들판에 핀 핏빛꽃을 연결해 생각하기가 무척 쉬웠다. 최소한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내려온 생각인지 잊기 쉽다. 1100년 정도에 나온 프랑스 서사시 롤랑의 노래에서 샤를마뉴 대제는 사랑하는 조카 롤랑이 이교도들과 싸우다가 사망한 피레네 산맥의 초원에 들어선 후 수많은 꽃이 진홍색 핏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놀랐다. 트로이 전쟁 때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고르기티온이 헥토르를 겨냥한 활에 맞아
양귀비처럼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미국 영화감독 샘 페킨파처럼 멋지게 묘사한다. 양귀비가 잔뜩 맺힌 씨앗과 갑자기 내리는 봄비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으로 고개를 숙이듯 고르기티온도 투구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 어깨로 고개를 떨궜다. 물론 전사를 다른 꽃들과 연관시키는 지역도 많다. 아즈텍에서는 전사를 춤추는 꽃으로 그들의 피를 꽃물로 생각했다. 꽃물, 피를 흘리면 나비나 벌새로 다시 태어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먹으면서 산다고 믿었다. 한편 젊은 조종사들이 벚꽃처럼 떨어진 20세기 일본의 꽃의 희생관념에서는 땅보다 하늘이 떠오른다. 전쟁은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병사의 짧은 삶은 꽃의 그것과 같으며 병사도 꽃처럼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믿으면 위안이 되기에 이런 비유는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왔다. 미국 포크송 가수 피트 시거는 그 모든 꽃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질문한 후 쓸쓸하게 언제 그들이 알게 될까? 라고 다시 묻는다. 1차 세계대전에 접어들면서 양귀비의 이런 연관성뿐 아니라 다른 연관성도 달라붙는다. 첫 번째로 함부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랑, 동성애과 관련이 된다.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은 시에서 하얀 백합처럼 창백한 뺨, 양귀비처럼 빨간 입술을 지닌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사랑을 의인화한다. 두 번째로 D.H. 로렌스는 인간과 자연이 활력을 회복하려면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은 극단적인 경험, 일종의 존재의 극한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기론자의 믿음을 짧고 강렬한 삶을 사는 양귀비와 연관시켰다. 로렌스가 보기에 무모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란한 양귀비의 삶은 용감하고 씩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알뿌리를 숨기는 주부 같은 백합이나 잎으로 가슴을 가리며 자신을 보호하는 양배추가 되느니 차라리 잡초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로렌스는 양귀비의 빨간색 때문에 세상이 세상답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진흙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거의 잊혔지만 양귀비에 담긴 생기론적인 의미와 동성애적인 의미는 양귀비가 영국의 전쟁 기념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도록 만든 시를 포함해 1차 세계대전의 상징이 될 때 많이 반영되었다. 그 이야기는 1915년 5월 2차 이프레 전투에 참여했던 캐나다 병사 알렉시스 헬머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아니면 단짝이었던 존 매크레가 친구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쓴 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매크레는 사랑, 명예, 추모에 관해 썼지만 그의 시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명백한 선전물이기도 했다. 그 시는 플랑드르 벌판에서 양귀비들이 바람에 흔들리네. 십자가들 사이에서 줄줄이 라는 유명한 목가적인 구절로 시작하지만 뒤이어 계속해서 적과 싸우라 고 준엄하게 명령한다. 남은 사람이 전쟁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라야 죽은 자가 잠들 수 있다고 시는 말한다.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단 이틀 전에 모이나 마이클리라는 미국 대학 교수는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 의료용품 광고에서 우연히 매크레의 시를 발견했다.
1914년에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던 마이클은 당시 뉴욕에서 해외로 나갈 YWCA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그 시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함께 실린 필립 리포드의 놀라운 그림을 보고 감동해 행동에 나섰다. 병사들이 양귀비 밭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었다. 그는 죽은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붉은 양귀비를 기억하고 옷에 달고 다른 사람도 달도록 설득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시도 몇 구절 썼다. 그는 비단으로 만든 꽃을 찾아 뉴욕을 뒤지면서 그 운동을 시작했고 워너메이커 백화점에서 양귀비 조화를 찾아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귀비 운동의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 1920년에 미국 제향군인회 조지아 지부 관계자를 만나 양귀비로 죽은 병사를 추모하자고 설득한 게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운동은 프랑스를 거쳐 더 정확히는 프랑스의 열정적인 사회운동가 안나 게랑을 통해 영국에 전해졌다. 그는 애틀랜타에서 미국 프랑스 어린이 연합을 위한 기금을 모으다 천으로 만든 양귀비를 처음 보았다. 기금 모음을 해왔던 그는 곧장 양귀비를 상징으로 활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를 1921년 9월에 런던으로 가서 영국 제향군인회 회장 더글러스 헤이그와 그 문제를 의논했다. 게랑은 면직물로 만든 양귀비 100만 개를 가져가라고 헤이그를 설득했고 그들은 그 양귀비로 그해 11월에 10만 6천 파운드, 오늘날 300만 파운드 정도의 가치를 모금했다. 영국 제향군인회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프랑스에서 싸웠던 많은 영연방 국가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상징으로 양귀비를 사용했다. 여러 곳에서 사용했지만 붉은 양귀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었다. 처음에 프랑스 참전 용사들은 다른 들꽃인 푸른색 수레국화를 좋아했다. 수레국화는 푸른 군복을 입은 신병의 별명이기도 했다. 그리고 꽃들로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다. 영국 여성협동조합은 추모식이 군국주의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까봐 우려하면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1933년부터 흰색 양귀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발상은 받아들여졌고 요즘도 평화서약연맹이 그렇게 홍보한다. 최근에는 다른 색깔도 등장했다. 전쟁에서 희생된 동물들을 기리는 보라색 양귀비 배지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단체는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착취임을 보여주기 위해 보라색 앞발 배지를 단다. 16세기 이후 다양한 전쟁에서 사망한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 섬 흑인들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는 검은색 양귀비도 등장했다. 다른 색깔 양귀비가 나오면서 붉은 꽃이라는 기준도 흔들렸다. 솜 전투에 참가한 얼스터 의용병에서 이름을 따온 개신교 중군사 조직 얼스터 의용군은 1966년에 양귀비를 상징으로 삼으면서 주황색 백합을 곁들일 때가 많았다. IRA는 그들이 전사자를 기리는 날을 노렸고 1987년에 12명이 사망했다. 그날은 북아일랜드 애니스킬린에서 벌어진 양귀비의 날 대학살로 불렸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시인 마이클 롱리는 그저 양귀비에 더 많은 붉은 양귀비, 피투성이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질 뿐이었다 라고 표현했다. 요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추모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반대 분위기도 찾을 수 있다. 양귀비가 전사자뿐 아니라 그 전사자가 목숨을 바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시인 펠릭스 코나스키는 1944년 독일군 진지를 점령하다 죽은 폴란드 제2군단 군인들을 추모하는 노래 몬테 카시노의 붉은 양귀비들 가사를 썼다. 그 노래는 이슬 대신 폴란드 군인의 피를 먹는 양귀비를 떠올리는 구절로 시작한다. 그리고 늘 그렇듯 애국적인 훈계로 끝난다. 몬테카시노에서 사망한 폴란드 군인 중에는 소련의 폴란드 침공 후 소련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많았고 앤더스 장군이 이를 지휘했다. 십자가로 얻은 자유는 값지다 라는 노래의 마지막 주장에는 나치의 패배만큼이나 폴란드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이 국가 상징인 양귀비가 그려진 히잡을 쓰면서 극단주의자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4년 일간지 더 선이 영국 국기로 머리를 가리라고 한 후 데일리 메일이 양귀비 무늬로 디자인한 히잡을 쓰라고 권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처럼 꽃이 전쟁의 상징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양귀비가 전사자 추모의 상징이 되면서 전쟁과의 관련성이 다시 시작되었다. 몇 세기에 걸쳐 꽃 자체가 부상한 군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고 양귀비의 유액으로 만든 진통제는 중독성은 있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무척 커서 확보 전쟁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붉은색 개 양귀비가 아니라 흰색 혹은 분홍색으로 크고 튼튼하고 졸리게 하는 악명 높은 아편 양귀비 이야기를 해보자. 두 양귀비는 자주 혼동된다. 존 키츠는 시 가을에에서 추수가 끝나지 않은 밭고랑에서 양귀비 향기에 취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두 가지 양귀비를 뒤섞었다. 그리고 프랭크 바움이 쓴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도로시와 도로시의 강아지 토토가 붉은색 양귀비 밭에서 자극적인 향기를 맡고 잠에 빠져든다. 겁쟁이 사자가 용감하게도 도로시를 구하려고 하지만 양귀비 향기가 너무 강해 저항할 수가 없다. 향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도로시를 그곳에서 구출해낸다. 붉은색 개 양귀비에도 약한 진정제인 레아딘 성분이 조금 들어있기는 하지만 지나가다 냄새를 맡는 정도로는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 아편 양귀비밭 역시 별로 해롭지 않다. 효과가 좋은 진정제를 얻으려면 상당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얇고 날카로운 칼날로 덜 자란 꼬투리를 베어 자국을 낸 후 양귀비 유액을 추출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며칠 동안 서너 차례 반복한다. 베인 자국에서 흘러나온 우유 같은 유액이 끈적끈적하게 엉기면 긁어내서 말린다. 1만 제곱미터의 양귀비 밭에서 1년에 12kg의 아편을 만들어낸다. 현재 아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다. 탈레반은 2000년에 양귀비 재배를 금지했지만
이듬해 미군과 영국군이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자 양귀비 재배는 다시 시작되었다. 어떤 양귀비 밭은 공습을 받았고 미군과 연합군이 양귀비를 베거나 제초제를 뿌리는 장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은 이렇게 수익성 좋은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양귀비 재배 면적이 미군과 연합군의 공격을 받기 이전인 2001년에 738제곱킬로미터에서 2017년 3278제곱킬로미터로 급격하게 늘었다. 생아편에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 3가지 알칼로이드 약물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제하면 아편제로 알려진 한층 강력한 형태가 된다. 이 중 현재 아프가니스탄 비밀 제조소들이 생산하는 헤로인이 가장 잘 알려진 약이다. 영웅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1897년에 헤로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처음에는 중독성 없는 모르핀 대체제로 판매했다. 그 뒤 메타돈, 페티딘, 옥시코돈 등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많은 합성, 반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잇따라 나왔다. 2017년 한 해에만 47,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그중 40%가 처방받은 약이었다. 아편은 수천 년 동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진통제였고 잠과 죽음의 신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고대의 모든 의학 문헌은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든 아편을 추천하면서 아편 연기를 흡입하거나 좌약, 가루약, 물약으로 이용하거나 술에 섞어 마시거나 찜질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16세기에는 술에 넣어 녹이면서 향신료로 단맛을 낼 때도 많았고 칭찬할 만하다 라는 의미로 로더넘, 로디라고 불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은 정적 에런버와 결투를 벌이다가 총에 맞은 후 아편을 복용했고 영국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황달과 류머티즘열로 고생하면서 아편을 계속 복용했다. 해밀턴은 사망했지만 콜리지는 중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 전환을 위해 마약을 사용하던 영국 소설가 토머드 드 퀸시가 어느 영국 아편 중독자의 고백이라는 비참한 회고록을 처음으로 내놓기도 했다. 만성질환에 걸린 중년의 중산층 백인 여성 아니면 미국 남북전쟁에서 부상하거나 이질에 걸려 마음껏 모르핀 주사를 맞았던 퇴역 군인이 19세기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였다. 북부군만 거의 10,000만 개의 아편 알약과 88,720리터에 달하는 아편 물약 및 가루약을 사용했다. 아편이 19세기 말까지 계속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점점 중국 이민자 아편굴처럼 타락하고 퇴폐적인 분위기와 관련되기 시작했다. 아랍 상인들이 아편을 중국에 가져간 것은 8세기 무렵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아편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거의 1000년이 지나서였다. 결국 중국은 아편 무역을 금지했지만 아편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갔다.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는 차와 비단, 도자기를 가져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국이 많은 양의 아편을 몰수해 불태우자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은 홍콩을 차지하고 교역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식물 수집도 시작했다.
1860년대에는 중국에서 아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국인 스스로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세기 말 도덕적 공황 상태의 중심이었던 런던과 샌프란시스코 아편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사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 인종, 성, 국가 평판 등 다른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에 등장하는 왓슨 박사는 친구를 찾으러 그런 장소에 갔다가 이민선 선실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편 중독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분위기는 대중문화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아편 중독자라면 동공이 작아진 창백한 얼굴의 남자, 아니면 거의 눈을 감은 채 나른한 자세로 아편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층의 헤로인 중독자가 새롭게 마약 중독자의 전형이 된 다음에도 뭔가 이전의 매력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금도 입생로랑의 향수 오피엄, 아편의 뚜껑을 열고 제스민, 장미와 카네이션을 섞은 향긋하고 동양적인 향기를 마실 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물론 그 향수에 정작 양귀비는 들어가지 않는다.